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또 엄청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파 관련해서 그모 여배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요즘에 엄청 뭐 뜨겁잖아요. 퍼터리든 유튜브든 이렇게 켜면 반 이상은 그거밖에 없던데. 그니까 요즘에 바빠가지고 사실 뭐 유튜브랑 제대로 잘 못 보는데 들어가 보는데 막뭐 온통 다 그 얘기더라고. 그 여배우를 그 참교육 드라마에서 인상 깊게 봤었거든. 참교육에 나왔. 참교육의 약혼자, 학생한테 죽은 여교사 그러네. 아니야? 그러네. 어. 아, 맞다. 그때부터 이제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배우가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를 찍었잖아. 음. 주인공으로. 그 작품은 공개가 됐고 지금. 공개가 됐지. 유명해졌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홍보하는 과정에 나와서 인터뷰 뭔가 이야기하던 와중에 이제 자기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4대째 의사 가문이다. 그리고 증조부가 고종황제를 치료했다고 뭐 그리고 한양에 처음으로 양리학으로 개원을 한 의사다. 그런 맞아. 식으로 얘기를 그 했어. 얘기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결국엔 파보니까 엄청난 친일파를 넘어서 거의 매국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던 거지. 뭐 그래서 그때 당시 신문에 나온 기사도 보니까 자기는 저선 옷도 입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창씨개명 이전에 이미 일본인 성으로 다 교체하고 일본 이름을 썼고, 창씨 개명 이전에 그 정도로 내선일체 일제 그 정책에 엄청 앞장섰던 사람이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 친일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이 좀 다른 점도 있고, 친일파 청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부분이 논란인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조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니까 나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분은 또 설악도라는 거기 병원에서 한때 그 한센병 환자들 상대로 인체 실험과 반인권적인 어떤 실험들이 진행됐던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더라고.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 증거는 없으니까 모르는데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계속 파묘가 되고 있는. 참 그거 보니까 어쨌든 집안에 대한 어떤 이야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어른들이 다 가르치는 거잖아. 어렸을 때부터. 너의 뭐 아버지는 너의 할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그런 들으면서 얘기를 자라니까. 항상 늘 어떤 자부심을 안고 있었다는 거잖아. 자랑으로 여겨왔다는 거잖아.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거잖아.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논란이 될 만한 부끄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으면 얘기를 안 했겠지 당연히. 그런 속담이 떠오르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짐작이 되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디선가 했던 이야기가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러줘서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더라고. 얘기하더라고. 특이하게 표현했어요. 고맙게 흘러줬대 세월이. 자기는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제라도 벌 받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야. 벌 받았다고? 어쨌든 조상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후손이 벌 받은 거잖아. 이제 더 이상 어디 뭐 영화나 이런 작품에 못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그 사람 나올 때마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렇지. 결국에는 시간 문제지. 죄는 지은 대로 가는구나. 얼핏 기사를 보니까 뭐 그 중조부 어떻게 보면 그 친일파의 자산이잖아. 그리고 친일파의 자산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이제 환수를 못했고 되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논란이 불거지면서 친일을 함으로써 만든 자산에 대한 환수도 뭐 가능하다라는 기사 제목을 봤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뭐 실현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해. 사람들이 항상 분노하는 포인트는 그렇게 친일파들은 대대로 친일을 해가지고 모은 재산으로 엄청 잘 살고 그에 반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되게 어렵게 사신단 말이야. 그때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제시대 때는 거의 경제활동이 다 끊기고 가난이 되물림되고 이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나라를 팔아먹은 집안의 자손들은 이렇게 대대로 잘 살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는 친일파가 잘 산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나? 친일파를 그렇게 큰 주제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을 너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죽이든 뭐 어떻게 추방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런가 친일파의 자산이요 그리고 뭐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더 성장하고 이득 보고 이런 기반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 사회적 기반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뭐 김일성의 뭐 이제 사회주의 혁명 뭐 이런 거 할 때 터지개혁하고 뭐 친일파 지주 자본가 그다음에 민족 반역자들 그런 역사의 단어지 진짜 그게 실생활에 닿는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서 그때 내가 들었던 친일파는 신념이 약하고 그래서 일본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굴하고 비굴하게 좀 살았던 그런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정말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을 거라는 맞아, 생각을 맞아, 못했어 애초에. 맞아. 근데 한국에 오니까 친일파 청산 이제 청산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들의 이제 후손이 혹은 그 자산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물림되고 있는 그 얘기들이 나와서 아 친일하는 이유가 결국엔 그 돈과 권력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맞아. 진짜 북한에서 생각했던 거는 어떤 일제 앞잡이 노릇했던 거, 뭐 약간 비굴한 모습만 늘 생각했었는데 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대놓고 나라판 악질적인 친일파들도 민족 발화자들도 있더라고. 나는 진짜 한국에 가서 신기하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친일 명부 사전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그걸 작성했다고 하더라고. 거의 5,000명 가까이 되는데 친일 청산이 안 돼가지고 광복 이후에 쭉 오다가 이제 90년대 말인가 이제 2000년대 그때 들어오면서 친일인 명부인가 뭐 그런 걸 만들었어.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5,000명이라는 거야 거의. 그래서 친일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살아있기도 하거니와 그 명단을 책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북한이랑은 너무 달라서 좀 신기하더라고. 북한은 애초에 흔적도 없이 없어졌잖아. 근데 아직까지 그 현지형이라는 게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애들끼리 욕할 때 특히 이씨 성 가진 애들이 맞지. 리안용 북한을 리씨 두 리안용. 목치 왔으니까 리안용 같은 놈이다 그러면 엄청 애들이 화를 내잖아. 그래서 나는 리순신 장군의 후손 그러니까 리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리안용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가 더 이성계 리성계 나라를 팔아먹은 그 대명사들이라서 부정적으로 가르치니까. 근데 제일 첫째가 이한용이었던 것 같아. 맞지. 이완용은 뭐 그냥 너무 모욕적인 역이야 그거 진짜. 어찌 보면 이거는 약간 북한이 좀 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모순적이긴 하지. 결국에는 그걸 다 이제 청산을 하고 김일성 자기의 걸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게 참 모순적이긴 한데 어쨌든 친일파 청산은 북한이 좀 더 완벽하게 하지 않았나. 나도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왜 증조 할아버지지? 나도 북한에서 조상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 아 진짜 뭐 하셨는데? 외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크게 보면 독립운동이지. 근데 이제 그 계열이 김일성 계열이었던 거야. 아 김일성이 만든 조직에서 이제 지역 책임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엄청나네. 결국엔 돌아가시게 된 계기는 일본 경찰서에 잡혀서 6개월인가 고문받다가 아 그럼 광복 전에 돌아가신 거야? 그치 고문받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 할머니네가 조금 자산이 됐었대. 어느 정도 이렇게 분홍까지는 아니어도 땅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한다고 다 팔아서 그 자금으로 쓰셨고 이제 고문받다가 갈비뼈가 8개인가 9개인가 부러질 정도로 그러다가 그걸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김일성이 그걸 했잖아. 자기 계열에서 싸운 사람들 위해서 그렇지. 빨치산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이 자녀들을 데려다가 공부시켜가지고 그 만경대 혁명학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핵심 계층으로 기본 골간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 학교에 가게 되신 거지. 아 그래서 외할머니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인 거야? 그치. 그리고 만경대 혁명학원 졸업하고 유학을 가셨다고 했나? 그치. 유학을 가셨지. 처음에 북한이 그 소련이랑 체코 이런 동유럽 사회주의 쪽으로 유학을 보낼 때 보면은 거기에 그 이자녀들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 맞아. 최영님이라는 지금 그 최선희 외무상 있잖아 여자. 그 여자네 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랑 같은 유학생 출신이고 이거 하나만 진짜 잘한 거야. 그게 잘한다기보다는 북한의 정말 특징인 게 김일성은 자기한테 충성했던 부하들이 뭐 싸우다 이제 죽거나 이러면 그 자녀들은 아예 확실하게 챙겨줬잖아. 걔네들을 체계적으로 키워가지고 북한 주요 자리에다 간직으로 이제 만들어줬고 손자 손녀들까지도 챙겨주고 그 중선까지도 영향이 조금 미치긴 하잖아. 그치. 대학 가는데 자기가 중선. 내가 중선이어가지고 뭐 외적으로 중선은 좀 약해. 친가 쪽 중선은 좀 더 세. 그런 쪽으로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잘하는 거다. 한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북한 정권이 아직도 저렇게 버티는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확실히 정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이제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뭐 젊었을 때랑은 되게 잘 나가는 분이셨지만 퇴임하시고는 크게 뭐 그리고 워낙에 다 거지식한 분들이니까 현직에서 일하실 때도 그렇게 따로 뭐 자기 어떤 이석을 차리거나 이러지 못하셨거든. 그래서 되게 토대는 좋은데 가난해. 항상 그게 또 모순이긴 했었어. 또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고난행군 이후로 자기의 어떤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띠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만큼은 항상 보살펴준 게 유전효과가 따로 있어. 어디에 유전효과가 있는 거야? 중앙당에? 중앙당에도 있고 신당에도 있고 구역당 구역인민위원회 이런 데도 유전효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셨다거나 장염 만나셨다고 이러면은 그냥 바로 병원에서 와서 이제 할머니 모셔다가 치료해주고 의학대학병원에 할머니 전문
위자료과가 따로 있었고 그럴 정도로 확실하게 그렇게 책임져 주다 보니까 그 정권이 나름 버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 정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 어떤 의미에서? 토대만 보면서 사람을 등용하니까 진짜 인재들이 자기 자리에 못 쓰인단 말이야. 그 마음만큼은 충성심만큼은 높겠지. 근데 그것과 별개로 걔의 어떤 개별적인 능력은 아예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사람을 쓰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항상 그랬는데 돌대가리들이 간부를 한다고. 그 얘기 많이 하지. 그래서 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민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도 학력조사 뭐 쉽지 않잖아. 뭐 사실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적어도 알려진 바로는 김일성과 같이 풍찬노숙하면서 뭐 백두산에서 싸웠다고 하니까 여기서 와서는 그게 좀 부풀려졌다고 하긴 하는데 여하튼 북한의 인민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힘든 거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녀 그리고 다다음 때까지도 손자들까지도 국가에서 챙겨주는 거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챙겨주는 방식에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 권한의 행군 때 뭐 식량이 부족해서 한 달에 쌀 5일분 줄 때 뭐 유자녀 가족은 한 달치를 다 줘. 그런 건 오케이. 근데 우리 애는 성적이 제일 좋은데 대학을 못 가는데 얘는 누가 봐도 학급에서 꼴등인데 대학을 맞아. 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아마 그게 결국엔 걔네가 대학 가서 그 대학 졸업증으로 또 사회 국가 여직에 딱 들어가면서 맞아. 국가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거 부패해지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확장돼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그런 뭐 김일성을 위해서 항일운동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봐줬다면 김정은 옆에서 김정은도 974라고 해가지고 김정은 허위 키 큰 아저씨들 막 둘러싸고 다니잖아. 그치, 김정은을. 그 아저씨들은 김정은이 얘기를 했대. 점수가 낙제가 나와도 무조건 원하는 대학을 보내라고. 말만 하면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촌 오빠가 상대 상업대학을 나왔거든. 거기도 이제 그런 974 출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성적은 완전 낙후한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또 나중에는 졸업하고 여직에 들어가니까 제대로 되겠냐고 실무가.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친일도 한국에서 이미 때를 놓쳐가지고 이제는 뭐 다시 되돌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그걸 분리해내기도 되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기가 초반에 이제라도 잘 된 것 같다, 뭐 벌을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배우의 잘못,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건 그나마 이 경우는 배우고 사람들한테 알려진 직업이고 아, 그렇지. 그런 걸로 살아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벌어진 거지. 알려지지 않은 또 친일파의 후손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배우의 경우에는 조상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기보다는 조상을 자랑스럽게 한 본인 때문에 발목 잡힌 거 아니야?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는 없었겠지. 가족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걸 왜 자상히 한 짓을 왜 연자제를 지으냐 이런 또 사람들도 있어. 난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 엄연히 말했으면 연자제는 아니지. 아까 저기도 말했지만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직업이 아닌 조용히 살아가는 혹은 뭐 물려받은 재산으로 조용히 허여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서 비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다 해도 그 사람이 직접 친일을 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태어났는데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친일한 내 선대가 부끄러워서 다 포기하고 뭐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택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은 그냥 전 그냥 그렇게 살게요 한 거라서 그 사람을 직접 비난하지 않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 본인이 실수를 했잖아. 본인이 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이 묻는 거지 그냥. 어떤 도덕적 책임, 사회적 책임, 이런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져라라고 추궁하는 거지 뭐 연좌제는 아니지. 이제는 3.1절이 다가오거나 8.15가 다가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때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그래. 필요했던 용기 정도가 아니었겠구나.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북한은 그런 교육을 많이 하잖아. 적들에게 잡혔을 때 변절하지 않고 뭐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이런 교육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그 이제 대표적으로 항일 빨치산 때 이제 일본한테 잡혔을 때 조직의 비밀을 지킨 사람들, 검문 받으면서도 비밀을 지킨 사람들 이걸 되게 영웅적으로 묘사하는데 들으면서도 난 자신 없는데 나는 손톱 한 개만 뽑으면은 조직의 비밀을 싹 다 볼 것 같은데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단 말이야. 그런 어떤 폭력과 억압의 시대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독립을 하겠다고 나선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더 대단한 거고. 어떤 사람들도 그런 얘기도 해. 광복이 된 게 뭐 독립운동 때문에 된 거냐.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작지만 큰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제 여기가 식민지로구나라는 인식들이 퍼져나간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뭐 어떤 논리인지는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되게 그건 결과론적인 분석인 것 같아.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았으면 더 오랜 항일 운동이 진행됐을 거고 45년에 강복되진 않았겠지. 그건 맞는데 단지 그 45년대 빵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해방이 빨라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동안 노력했던 그것들을 그렇게 폄훼하고 무시하는 거는 본인이 안 했으니까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거 아닌데 열등감 같아. 그치. 그리고 어떤 나라나 국가는 그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전통이 그 나라의 뼈대고 다 전통이 대물림되면서 국가가 역사를 갖는 건데 그 역사의 출발점이 상해임시정부고 대체 그걸 부정하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디 뭐 2차 세계대전의 어떤 부산물이야? 약간 그 정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거든. 난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는 않거든. 그치. 다른 열강들의 싸움사에서 태어난 어떤 신생국가인 것처럼 묘사당하는 게 나는 좀 싫은 것 같아. 이번 뉴스를 접하면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이 됐던 건 이 배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이슈들이 툭툭 던져져 갑자기. 근데 그게 답을 내기가 꽤 힘든 문제들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뭐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또 지나갔어 그동안 뭐 커피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가 많았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평소에 너무 당연했는데 갑자기 그게 막 이슈로 또 올라와서 이게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였구나 하고 또 생각해 보게 돼. 계속 사회적인 논의가 막 들끓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아 역시 민주주의라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북한 같았으면은 정말 김정은 한마디에 재산 환수해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고 냅둬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건데 이것마저도 한쪽에서는 재산 환수해라 한쪽에서는 후손에게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의견들이 대립하는 게 나의 마음은 분명히 한쪽으로 가 있지. 그렇게까지 생각해봤어. 내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면 근데 그렇게 잘 산다? 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아 이게 역시 민주주의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생각해봐 이번에 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보내고 거기 그 무슨 전시관 기념관 같은 거 만들고 거기에서 뭐 사람들 엄청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고 막 너무 기괴하더라 진짜. 기괴하지. 한국 같았으면 당장에 탄핵감이지 그거.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기괴한 참곡이긴 해. 김정은 거기에서 뭐 엉엉 우는데 아니 죽을 거 알면서 보내놓고는 세상 가장 잔인한 모습이었어 나는 그거 보는데. 보낼 때는 뭐 동의를 구해서 보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가 태어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그리고 많이 바쁘기도 하고 놓치는 이슈들도 많았고 했는데 이번 이슈는 다르게 다가와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던가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동식이도 늘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고 해서 뭐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